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사돈댁 아파트가 8억이라며? 그거 팔아서 내 아들 빚 갚는 게 그렇게 아깝니? 가족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이니? 어, 너희 부모님 시골 내려가서 사시면 되잖아. 공기 좋고 얼마나 좋아? 당장 전화해서 집 내놓으라고 해. 안 그러면 내 아들 신용 불량자 돼. 뭐? 싫어? 이래서 없는 집안 딸을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네가 안 하면 내가 직접 사돈한테 전화하마. 번호 내놔. 안녕하세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입니다. 방금 들으신 그 고함 소리,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내 아들이 진 빚을 갚기 위해 며느리 친정 부모님의 노후 자금인 집을 팔아오라는 시어머니. 상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막장 드라마 같으신가요? 놀랍게도 이건 제가 직접 겪은 피가 거꾸로 솟는 제 인생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던 시어머니의 추악한 민낯. 오늘 제가 흘린 눈물과 그 끝에 되찾은 통쾌한 복수극을 여러분께 전부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가슴 답답한 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꽉 막힌 여러분의 속을 제가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더 시원하게 털어놓겠습니다. 그럼 저의 기막힌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33, 꽃다운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격리직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모은 돈과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보태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남편은 호탕하고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그게 참 좋아 보였어요. 친구 많고 어디 가서 기 안 죽고 리더십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 장점이 가장 큰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귀가 얇은 사람이었거든요. 남이 이거 좋다 하면 앞뒤 안 재고 덤벼들고 형님, 형님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요. 결혼 2년 차, 우리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새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융자 없는 아파트 전세를 원했어요. 조금 좁고 낙더라도 내 돈 떼일 걱정 없는 곳에서 발 뻗고 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잔뜩 상기된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니 대뜸 그러더군요. 여보, 내가 진짜 대박 물건 하나 알아왔어.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 부동산업을 크게 한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역의 신축 빌라를 그 친구가 관리하는데 집주인이 급하게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어서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전세를 내놨다는 겁니다. 야, 5천이면 차가 한 대야. 이걸 놓치면 바보지 바보. 남편은 침을 튀겨가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계속 반대했습니다. 여보, 요즘 빌라 전세 위험하대. 뉴스에도 나오잖아. 그냥 돈 좀 더 주더라도 아파트로 가자.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야? 내 친구가 보증한다니까? 걔가 나한테 사기라도 칠까봐 그래. 결국 저는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깨끗한 신축 건물, 풀옵션 가전,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한 보증금.
그 달콤한 조건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그 빌라에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넣고 들어갔습니다.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만든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남편 친구라는 그 중개사가 와서 축하한다며 휴지를 건네주더군요.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흘리며 재수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관리해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악마의 탈을 쓴 사기꾼이라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찢어버렸을 겁니다. 처음 1년은 행복했습니다. 새 집이라 깨끗했고 남편도 친구 덕분에 좋은 집 구했다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처음 집에 오셨을 때 입이 귀에 걸리셨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능력도 좋아라. 이렇게 번듯한 집을 해오고 역시 남자는 배포가 커야 해. 며느리가 알뜰살뜰 모은 돈이 들어간 건 쏙 빼놓고 오로지 아들 자랑만 늘어놓으셨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가정이 평화로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입주하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청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며칠째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 멘트만 나오는 겁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죠.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가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건물 복도에 청소가 안 돼서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해외에 있다잖아. 시차 때문에 못 봤나 보지. 별걸 다 걱정한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와 TV를 켰는데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도권 일대 빌라 1000채 보유한 빌라왕 잠적. 피해액 수천억 원 추산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피해 건물 리스트가 화면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설마 하며 화면을 쳐다보다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동네 이름, 그리고 익숙한 건물 외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빌라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리모컨을 놓쳤습니다. 급하게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봤습니다. 분명 입주할 때는 깨끗했던 등기부가 어느새 압류와 가압류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국가에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였죠. 우리가 낸 전세금 3억 원. 그 돈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제 모습을 보고 영문을 몰라 하다가 제가 내민 등기부등본을 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친구인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 수백 통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중개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셔터는 굳게 내려져 있었고 그 앞에는 우리처럼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에 붙은 임대문의 종이가 찢겨 나부끼는 걸 보는 순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당한 겁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한숨과 고함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밥도 넘어가지 않아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데 남편의 태도는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던 남편이 며칠 지나자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아, 내가 속고 싶어서 속았냐? 나도 피해자야. 친구놈이 작정하고 사기치는데 내가 무슨 수로 당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아파트로 가자고 했잖아. 당신 친구 말만 믿고 계약한 거 당신이잖아.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 어쩌라고.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너는 남편이 이렇게 힘들면 위로를 해줘야지. 왜 자꾸 긁어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 전 재산, 아니 우리 미래가 날아갔는데 위로는커녕 자존심만 세우는 꼴이라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술만 마시며 신세에 한탄하는 남편. 정말 쥐어받고 싶지 않을까요? 저처럼 속 터지는 경험 해보신 분 계신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억울함을 알아주자고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하나 감당하기도 벅찬데 더 강력한 빌런이 등장했거든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전세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현관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걱정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자식들 걱정돼서 오신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쩌냐? 밥은 먹었니? 하고 물어봐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휴, 이 재수 없는 년. 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등짝을 내리치셨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뭘 했냐? 궁합 볼 때부터 여자가 기가 세서 남편 앞길 막는다고 했지? 내가 애군을 몰고 와서 멀쩡한 내 아들이 사기를 당한 거 아니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기꾼 친구를 믿고 계약한 건 남편인데 그게 왜 며느리 탓인가요? 미신까지 들먹이며 저를 몰아세우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소파에 앉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쟤도 힘들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리는 신용만 할 뿐 적극적으로 저를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휘젓고 다니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가 갯돈 부어 보태준 돈이 얼만데 이걸 다 날려먹어? 이 멍청한 것들아.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더니 소파에 앉아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시더군요. 그리고 번뜩이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섬뜩하던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 같았습니다. 예, 며느라. 잠깐 여기 앉아봐라.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죠. 시어머니가 꺼낸 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네. 무슨 방법이요?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묻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돈은 사기꾼 놈이 다 썼을 텐데 무슨 수로 찾냐? 그거 말고
이 구멍난 3억 메꿀 방법 말이다. 그게 무슨, 너네 친정집 말이다. 사돈어른 지금 사시는 아파트, 그거 시세가 꽤 되지 않니? 저번에 보니까 30평대는 넘겠던데.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친정집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친정 부모님 사시는 집인데요. 아니까 하는 소리다. 두 분이 사시기에 그 집은 너무 크잖니. 그리고 지금 딸년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부모가 되어서 나 몰라라 할 거냐? 설마. 지금 저희 부모님 집을 팔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거 팔아서 3억 메꾸고 남는 돈으로 작은 전세 얻어가시라고 해라. 아니면 공기 좋은 시골로 가시든가. 요즘 요양원도 시설 좋다더라.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한번 못 펴고 사신 우리 부모님입니다. 이제 겨우 낡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해서 노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사돈댁 빚 갚으라고 집을 내놓으라니요? 그것도 요양원을 가라니요?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제가 벌벌 떨며 따졌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사고는 그쪽 아들이 쳤는데 왜 저희 부모님이 집을 빼야 해요? 절대 못해요. 그런 말입도 뻥긋하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뭐, 그쪽 아들? 야, 이년아. 부부는 일심동체라며. 내가 남편 간수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책임져야지 어딜 빠져나가려고 해? 싫어요. 죽어도 못해요.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당장 전화해. 사돈한테 지금 당장 전화해서 집 내놓으라고 해. 안 하면 내가 직접 하마. 시어머니는 정말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는 기세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 팔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엄마 고혈압 있으시단 말이에요. 쓰러지시면 책임지실 거예요? 놓거라. 내가 안 하니까 내가 총대 매는 거 아니냐. 내 아들 신용불량자 되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그 난리통에 남편은 뭘 하고 있었냐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자기 엄마가 아내를 잡아먹을 듯이 구는데 무섭고 귀찮다며 숨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구석은 답이 없구나.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내 피를 빨아먹으려는 거머리들이구나. 시어머니는 제 뿌리침에 밀려 소파로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치네. 세상 천지에 이런 페류나가 어디 있어. 동네 사람들,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시어머니를 때려 죽이려고 하네. 거짓쇼까지 벌이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대신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죠.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한번 해보자. 저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악마들의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패악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집을 파는 것으로 모자라 더 끔찍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인간의 바닥은 어디까지일까요? 녹음 버튼을 누른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 지르고 싸워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제가 기가 죽어서 순순히 말을 들을 거라고 착각하셨나 봅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거만한 표정으로 쐐기를 박으시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도 있지 않니? 내 부모가 널 시집 보냈으면 그 정도 책임은 져야지. 이번 주 내로 부동산에 집 내놨다고 연락해라. 알겠니?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내 부모님을 죄인 취급하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죄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연기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엄마랑 상의해 볼게요. 그러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세요. 시어머니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역시 여자는 잡아야 말을 듣는다니까. 내 아들 밥 굶기지 말고 잘 챙겨줘라.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의 마지막 정도 완전히 닫혔습니다. 방구석에 숨어있던 남편이 그제야 슬금슬금 기어 나왔습니다. 여보, 엄마 가셨어? 괜찮아? 엄마가 원래 말이 좀 세서 그렇지. 아기는 없어. 아기가 없다니요. 산 사람 껍질을 벗겨 먹으려는 게 아기가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저는 남편을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비겁하다. 엄마 치마폭 뒤에 숨어서 마누라가 난도질 당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었니? 남편은 찔리는 게 있는지 눈을 피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내가 나가면 싸움만 더 커지잖아. 그리고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 장인어른 댁 좀 줄여서 우리 도와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효도하면 되잖아. 와, 이 남자는 진짜구나. 뼛속까지 시어머니 아들이구나.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일말의 연민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 딱 자르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피해자 며느리가 아니라 탐정이 되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왜 남편은 그 위험하다는 빌라 계약을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고집했을까? 단순히 친구라서? 귀가 얇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100원 한 푼도 따지는 짠돌이인데 수억 원이 오가는 계약을 그렇게 허술하게 했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분명 뭔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더러운 비밀이요.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스트레스를 푼답시고 집에서 혼자 술을 진탕 마시고 골아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코를 드르렁드르렁 고는 남편 옆에서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안고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에는 패턴을 걸어두지 않는데 그날따라 복잡한 패턴 잠금이 걸려 있더군요. 여기서부터 냄새가 났습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다던 사람이 갑자기 잠금이라니요. 다행히 저는 남편이 술김에 패턴을 푸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기억을 더듬어 패턴을 그렸습니다. 제발, 제발 열려라. 찰칵. 잠금이 풀렸습니다. 가장 먼저 통화 목록을 뒤졌습니다. 사고가 터진 후 연락이 두절됐다던 그 중개사 친구, 김 실장. 놀랍게도 통화 목록에는 김 실장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정말 연락을 안 한 걸까요? 아니요. 차단된 메시지함을 열어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 실장이 보낸 문자가 수십 통 쌓여 있었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야, 너 왜 내 전화 피하냐? 나 잠수 탄 거 아니라고.
너랑 나랑 짠 거 뽀록나면 둘 다 죽는 거야. 입단속 잘해라. 형수님한테 말하면 죽는다. 리베이트 받은 거 뱉어내든가. 리베이트? 짠 거 뽀록나면 죽는다? 머리가 윙하고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과의 대화방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남편이 백업 기능을 몰랐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복구된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그곳엔 남편이 저를 그리고 우리 부부의 미래를 팔아먹은 생생한 증거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건은 1년 전 계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실장, 야, 이번에 들어가는 빌라 전세가 3억인데 사실 매매가가 2억 5천이야. 깡통이지. 근데 집주인이 급해서 리베이트알을 3개 준대. 남편 얼마나? 김 실장 너한테 3천장 꽂아준다. 나한테 수수료 좀 떼주면 너 순수하게 2천은 먹는 거야. 어때? 콜? 남편, 야, 근데 와이프가 의심하면 어쩌지? 보증보험 안 된다고 난리 칠 텐데. 김 실장 걱정 마. 신축이라 시세 파악 안 된다고 둘러대면 돼. 어차피 2년 살고 빠질 건데 무슨 상관이야? 너 코인 물린 거 이걸로 메꿔야지. 남편아. 그래. 눈 딱 감고 진행하자. 2천이면 급한 불은 끄겠다. 와이프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세상에. 남편은 속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깡통 전세라는 걸, 집값이 전세금보다 싸서 나중에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계약한 겁니다. 왜냐고요? 집주인과 중개사가 짜고 주는 뒷돈, 그 2천만 원을 받아먹기 위해서요. 그 돈으로 자기가 몰래 하다가 날려먹은 코인 빚을 갚으려고 아내인 저를 사지에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겁니다. 내 남편이,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 편이 나를 3억짜리 호구로 팔아넘긴 공범이었다니.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 이건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당장이라도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뺨을 갈기고 싶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들고 싶은 충동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저는 그냥 남편 바가지 긁는 히스테리 아내가 될 뿐입니다. 저 인간과 시어머니를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면 더 확실한 증거와 법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제 폰으로 전부 촬영하고 녹음 파일과 대화 내용을 제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화장실에 들어가 수건을 입에 물고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결혼했다니 내 안목이 저주스러워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북엇국을 끓여 식탁에 놓으니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더군요. 으어. 속 쓰려.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국물 시원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국을 떠먹는 그 입을 보며 저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도 그게 내가 먹는 마지막 따뜻한 집밥일 테니까. 여보, 어제 어머니 말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운을 떼자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래.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려보게. 응. 근데 부모님도 설득하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정확히 얼마가 부족한지, 앞으로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낼 건지 계획이 있어야 부모님도 믿고 도와주시지. 그렇지. 역시 자기가 똑똑해. 내가 정리해 볼까? 아니, 당신은 바쁘잖아. 내가 정리할게.
대신 당신 인감도장이랑 통장 좀 줘봐. 은행 가서 정확한 부채 증명서랑 거래 내역 좀 뽑아보게. 남편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장롱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과 통장을 꺼내 주었습니다. 여기 있어. 역시 해결사는 우리 마누라라니까. 잘 해결되면 내가 평생 업고 다닐게. 평생 업고 다녀.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게. 저는 남편의 인감도장을 손에 쥐는 순간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에서 승리의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도장 하나면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시댁의 비밀을 캐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길로 은행이 아니라 주민센터와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위임장을 제가 직접 작성하고 부부니까 가능했죠. 남편 명의로 된 모든 재산과 채무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니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던 그 시댁 아파트의 등기부등본도 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기가 막힌 반전이 튀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입만 열면 내가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죽으면 이거 다 너희 줄 건데 하며 유세를 떠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이 꽤나 여유가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그 아파트는 이미 너덜너덜한 상태였습니다. 근저당 설정만 3건, 채권 최고액이 집값의 90%를 넘는 소위 껍데기 집이었던 겁니다. 은행 대출도 모자라 대부업체, 저축은행까지 끌어다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쓴 걸까요?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시고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큰돈 들어갈 데가 없는데 말이죠. 답은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에 있었습니다. 남편 통장에서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꾸준히 시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된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 통장에서는 그 돈이 다시 영캐피탈, XX대부로 빠져나간 기록.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심각한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동네 하우스 도박판을 드나들며 고스톱과 포커로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가져온 전세금 일부도 시어머니가 몰래 빼돌려 도박빚을 갚는데 썼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친정집을 팔라고 난리를 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면 본인이 아들 돈을 빼다 쓴 것까지 들통날까봐, 그리고 며느리 친정 돈을 뜯어내서 자신의 남은 도박빚까지 메꾸려는 이중 사기극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와, 감탄이 나오더군요. 이 집안은 콩가루 수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아들은 사기꾼 뒷돈 받아먹고 아내를 팔아넘기고, 어미는 도박빚 때문에 사돈집을 노리고, 모자가 쌍으로 저를 아주 물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남편의 리베이트 문자 내역, 시어머니의 도박빚과 근저당 설정 내역, 그리고 제 휴대폰에 녹음된 시어머니의 폐륜 발언까지. 이 정도면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 사기죄 고소, 그리고 시댁을 완전히 박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차갑게 식혀서 해야 제맛이니까요. 저는 이 증거들을 예쁘게 포장해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 친정의 말은 해봤니? 집 내놓는데? 목소리에서 다급함과 탐욕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저는 최대한 상냥하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엄마가 처음엔 좀 놀라셨는데 자식 일이라니까 도와주시겠대요. 이번 주말에 상견례 했던 그 한정식 집에서 다 같이 만나서 의논하자고 하시네요. 어머,
정말이니? 역시 우리 사돈이 배포가 있으시네. 그래. 주말에 보자. 내가 제일 비싼 코스로 예약해두마. 전화기 너머로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을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제일 비싼 코스요? 드세요. 그게 당신들이 목구멍으로 넘기는 마지막 밥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처럼 꾹 참고 주말까지 기다리실 수 있나요? 아니면 당장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으실 건가요? 솔직히 저도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들을 가장 높은 곳까지 띄워 올린 다음 바닥으로 처박아야 뼈가 으스러질 테니까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나오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시댁 식구들의 처형대가 될 것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는 미리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충격받으셔서 쓰러지실까봐 그냥 드릴 말씀이 있으니 식사나 하자고만 했죠. 하지만 아빠는 제 눈빛만 보고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 무슨 일 있어도 아빠가 내 뒤에 있다. 걱정 마라. 그 투박한 한마디에 며칠을 참았던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겨야 하니까요. 한정식집 룸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주 화색이 돌더군요. 아이고 사돈어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부모님께 알랑방귀를 뀌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장인어른, 장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평생 효도하겠습니다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저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기 사돈, 말씀 들으셨죠? 애들이 이번에 운이 없어서 곤란하게 됐는데 그래도 부모가 나서서 도와줘야지 어쩌겠습니까? 집 내놓는 건 저희가 아는 부동산에 맡기면 수수료 싸게. 시어머니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집 파는 얘기하기 전에 이 서류부터 좀 보시죠. 응? 이게 뭐냐?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선이 봉투에 꽂혔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던 집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친정집 말고 어머니 집이랑 남편이 계약한 그 빌라에 대한 진짜 이야기요. 봉투가 열리고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표정이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과연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 친정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이다. 결말. 다음 파트에서 제대로 터뜨려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누르셔야 이 통쾌한 복수극의 결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시댁 식구들을 박살 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 가볼까요? 뭐냐고 물으셨어요? 어머니, 손이 있으시면 직접 열어보세요. 설마 글씨를 못 읽으시는 건 아니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노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목을 빼고 쳐다보더군요. 봉투 입구가 뜯어지는 찌익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시댁 식구들의 인생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말이죠. 봉투 안에서 우수수 쏟아져 나온 건 A사 용지로 출력된 컬러 사진들과 서류 뭉치였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대문짝만하게 캡처되어 있었으니까요. 김 실장 너한테 3,000장 꽂아준다. 와이프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남편야, 근데 와이프가 의심하면 어쩌지? 눈 딱 감고 진행하자.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뻐끔거리더군요. 이게 뭐야? 여보, 너 내 핸드폰 봤어?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비밀이라더니 들켜서 당황스러워? 친구랑 짜고 나한테 사기치니까 재밌었니? 내 등골 빼먹어서 받은 그 2천만 원 어디다 썼어? 코인으로 다 날렸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친정 아빠의 숟가락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남편을 쳐다보셨습니다. 자네, 그게 무슨 소인가?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자네가 공범이었단 말인가? 남편은 아니, 장인어른. 그게 아니고요. 오해입니다.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게 뭐야? 내 아파트가 왜? 시어머니가 집어든 건 바로 본인 명의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대출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어요? 어머니가 꽁꽁 숨기시던 빚잔치 내역, 제가 싹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도박 빚이 2억이라면서요? 대부업체에서 이자 안 낸다고 곧 경매 넘긴다던데 아직 모르셨어요? 식당 룸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내 뒷조사했니? 감히 시어머니 뒷조사를 해? 내가 제정신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끝까지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저는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뒷조사요? 범죄자 잡는데 뒷조사가 어딨어요? 증거 수집이지. 어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며느리 친정집 팔라고 한 거 진짜 아들 전세금 때문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어머니 도박빚 갚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도박? 야, 이년아.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덜 했어요. 여기 계신 사돈어른, 즉, 우리 부모님 돈 뜯어다가 하우스 도박판 가서 날리려고 하셨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옆에 앉아 계시던 친정 엄마가 가슴을 부여잡고 휘청거리셨습니다. 세상에. 사돈, 그게 정말입니까? 우리 집 팔아서 노른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돈, 그게 아니라 오해입니다. 며느리가 미쳤나 봐요. 제가 무슨 노름을 한다고.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여서요. 사돈네 아파트 팔아서 가져오라고 해. 늙은이들한테 그 큰 집이 뭐가 필요해. 요양원이나 가라지. 쩌렁쩌렁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고급 한정식집 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다 못해 구겨지더군요. 빼도 박도 못하는 본인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묵묵히 듣고만 계시던 친정 아빠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사시면서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빠의 눈빛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빠는 떨고 있는 남편의 앞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들어 남편의 얼굴에 촥 뿌려버리셨습니다.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얼음물이 뚝뚝 떨어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아빠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선 피눈물 나게 해주마. 내가 그렇게 가르쳤지? 자네 사람 잘못 건드렸네. 그리고는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사돈. 아니, 당신. 네, 나 당신이라니요? 당신 같은 사람을 사돈이라고 부르는 것도 내 입이 더러워져서 못하겠소. 내 집을 팔아서 도박빚을 갚아? 요양원을 보내? 허허. 참으로 대단한 집구석이구만. 아빠는 품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던지셨습니다. 내 고등학교 동창이 검사 출신 변호사요. 방금 이 모든 상황 통화로 다 듣고 있었소. 사기죄, 협박죄,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법대로 아주 끝까지 가봅시다.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당신들 감옥에 쳐넣을 테니 그리 아시오. 와, 우리 아빠지만 정말 멋있지 않나요? 평소엔 순둥이 같으신 분이 화나니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옥이라는 단어에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바닥으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아들은 죄가 없어요. 다 제가 시킨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굴던 기세는 어디 가고 바닥을 기며 비는 꼴이라니. 정말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젖은 얼굴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장인어른 좀 말려줘. 나 구속되면 회사도 잘리고 인생 끝이야. 저는 남편의 손을 발로 뻥 걷어찼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 끝난 거 축하해. 그리고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바로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안 찍으면 소송으로 갈 건데 그럼 너네 위자료 감당 못해. 알지? 너네 집구석 지금 땡전 한 푼 없는 거.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혼 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진짜 이혼하려고? 우리 좋았잖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좋았지. 내가 나 팔아먹기 전까지는.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도장 찍어. 그리고 내 돈 3억 무슨 수를 써서라도 뱉어내. 내 콩팥을 팔든 어머니 가게를 팔든. 저는 부모님을 부축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1인당 10만 원짜리 한정식 코스 요리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아, 너네 그냥 가냐? 밥값은 내고 가야지. 이거 내가 예약했잖아. 정말 끝까지 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 상황에서도 밥값이 걱정되나 봅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3번 방 손님들 아직 식사 중이시니까 계산은 저분들이 하실 거예요. 아주 맛있게 드시고 계시니까 후식까지 챙겨주세요. 그리고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직원 팁으로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제 팁이에요. 저 안에 계신 분들이 혹시 돈 없다고 도망가려고 하면 경찰 부르세요. 아시겠죠? 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고 저희 가족은 당당하게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니 가을바람이 뺨을 스치더군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 아빠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 놈인 줄 모르고 결혼시켜서. 아니야, 아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빠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해.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간 듯 가슴이 뻥 뚫렸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식당에 남겨진 시어머니와 남편은 과연 밥값을 냈을까요? 그리고 그 후 이어진 법적 공방에서 저 인간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비참한 최후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파트에서는 변호사도 혀를 내두른 완벽한 참교육의 과정과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시댁 식구들의 근황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누르셔야 사이다의 끝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잘했다, 내 새끼 라고 칭찬 한 번씩만 해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밥값은 누가 냈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밥값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나온 뒤 저는 궁금해서 식당 직원에게 살짝 물어봤거든요. 직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더군요. 아유, 말도 마세요. 손님 나가시고 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카드가 정지됐는지 결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막 소리 지르고 그릇 던지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와서 신원 조회하고 난리를 친 끝에 시어머니가 숨겨둔 비상금을 꼬깃꼬깃 꺼내서 겨우 계산하고 풀려났다고 하네요. 꼴 좋지 않나요? 며느리 친정집 팔아먹으려다 비싼 밥값에 경찰서 구경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죄목은 사기, 사문서 위조, 그리고 협박죄였습니다. 처음 소장을 받았을 때 남편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진짜 법대로 할 거야? 우리가 산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래?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감옥 갈 정도는 아니잖아. 실수요? 아내를 팔아먹고 뒷돈 챙긴 게 실수인가요? 저는 남편의 문자에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님을 통해 딱 한마디 전했죠. 합의는 없다. 콩밥 먹을 준비나 해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남편이 저질렀던 더러운 짓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과 그 김 실장이라는 중개사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공모해온 사기단의 일원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바지 사장 역할을 할 노숙자 명의를 구해주고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고 저처럼 가족이나 지인을 끌어들여 사기 매물을 계약하게 한 뒤 리베이트를 나눠먹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습니다. 제 남편이기 전에 사회의 악이었던 거죠. 경찰서에서 대질 조사를 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들어오는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이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콧물 범벅이 되도록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모르고 한 거야. 김 실장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옆에 있던 형사님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시더군요. 아저씨,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무슨 오리발입니까? 부인한테 뒤집어 씌우려던 정황까지 다 나왔어요. 아주 질이 나쁘구만. 그때 김 실장이라는 작자가 잡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자마자 쌍욕을 퍼붓더군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다 책임진다며. 웃기지 마. 내가 돈 더 달라고 징징거려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꼴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저런 인간들을 믿고 내 인생을 걸었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제 탄원서 덕분이었을까요? 남편은 구속수사가 확정되어 그대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철창 안에 갇혀 엄마 하고 울부짖는 남편의 뒷모습. 그게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 차례겠죠? 아들은 감옥에 갔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바깥에서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세상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어버리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꼼짝없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되자 빚쟁이들이 냄새를 맡고 시어머니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돈 내놔. 아들놈은 감옥 갔다며? 애미가 갚아야지. 시장 한복판에서 빚쟁이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옷이 찢겨나가는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죠. 저 집 아들이 전세 사기꾼이래. 어머, 그 엄마도 도박꾼이라며? 며느리 친정집까지 팔아먹으려다 걸렸대. 소문은 발보다 빠르다고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손님은커녕 가게 앞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가는 사람들까지 생겼으니까요. 견디다 못한 시어머니가 어느 날 밤 저희 친정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다 낡은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사돈어른,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다오. 우리 아들 감옥에서 썩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니? 대문을 두드리며 통곡하는 소리에 동네 개들이 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친정 엄마는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그래도 사돈이었는데 한번 나가볼까? 하셨지만 아빠가 단호하게 막으셨습니다. 나더라. 악어의 눈물이다. 지금 봐주면 나중에 또 와서 해코지할 인간들이다. 아빠는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연락해 집 앞에 잡상인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며 쫓아내버리셨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붓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절대 용서는 없다고요. 몇 달 뒤 드디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치고는 꽤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가족을 범죄에 이용한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 거죠.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갈 때 남편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내 20대와 30대를 갉아먹던 암적인 존재가 도련해졌구나.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직접적인 사기 공범은 아니었지만 협박죄와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안 갔다고 해서 편하게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댁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 헐값에 팔렸고 그 돈은 빚쟁이들이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는 오갈 데가 없어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면 술 취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년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잘 먹고 잘 사니 좋냐? 저는 대꾸도 안 하고 차단해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뇨? 도박에 미쳐서 아들 인생 망치고 며느리 등쳐먹으려던 본인 욕심 때문에 망한 거죠. 이걸 아직도 못 깨닫고 남탓만 하고 있으니 평생 저렇게 살다 갈 운명인가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 돈 3억 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사기당한 돈을 전액 돌려받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남편 놈이 코인으로 날린 돈은 증발해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감옥 가기 전에 숨겨둔 차명 계좌가 있다는 걸 찾아냈거든요. 김 실장이 구속되기 직전에 불어버린 정보였죠. 그 계좌에 있던 5천만 원, 그리고 시어머니 가게 보증금 압류해서 건진 3천만 원. 비록 3억에는 턱없이 모자란 돈이지만 저는 그 돈이라도 끝까지 악착같이 받아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훔쳐간 내 피 같은 노력의 대가를 단 1원이라도 더 찾아오는 것, 그게 저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복수였으니까요. 남은 빚은요? 다행히 저는 결혼 전부터 들어둔 개인 채무 면제 보험 같은 건 없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대출을 신청해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통장은 가벼워졌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내다버리고 찾은 자유가 3억보다 더 값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위의 가족이니까 참아라, 여자가 좀 손해보고 살아라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절대 듣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건 폭력입니다. 참으면 병되고 호구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부당한 대우에는 저처럼 밥상을 엎어버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긴 복수극도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을 견뎌내고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남편 없는 시댁 없는 세상이 얼마나 살맛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온 새로운 봄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의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잘 헤어졌다. 앞길에 꽃길만 있어라. 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그럼 진짜 마지막 이야기, 행복한 결말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일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가슴이 답답하지 않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나요? 예전 같으면 밥 차려라, 어디냐 복가되는 시어머니 전화에 깜짝 놀라 깼을 텐데 이제 제 휴대폰은 아주 조용합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이 평범한 시간이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돌싱 언니, 아니, 이제는 당당한 골드미스라고 불러주세요.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과 헤어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이 걱정해 주셨죠. 30대 이혼녀 딱지 붙어서 어떻게 사냐, 돈도 잃고 남편도 잃어서 힘들지 않냐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마치 10년 묵은 변비가 쑥 내려간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가볍고 상쾌할 수가 없거든요.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서던 날 저는 곧장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생머리를 귀 밑 3cm 단발로 싹둑 잘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참해 보인다며 자르지 못하게 했던 그 머리카락들. 바닥에 떨어지는 머리카락 뭉치를 보는데 제 지난 3년의 고통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거울 속에 비친 짧은 머리에 저는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힘있어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 사는 거야.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사는 거야.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더 열심히 다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금을 메꾸려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회사 동료들은 제가 이혼한 걸 알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 시선이 따가워서 숨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당당하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누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저기,
많이 힘들지 않아? 외롭지 않아?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쓰레기 치우고 나니까 집이 너무 깨끗해져서 좋은데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돈 버느라 바빠서요. 그랬더니 다들 빵 터지면서 역시 멘탈갑이다. 멋지다며 엄지척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남들도 나를 존중해준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경매와 법률 공부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당했던 그 끔찍한 일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퇴근하면 도서관에 가서 민법 책을 파고들고 주말에는 경매 학원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공부냐 하던 친구들도 제가 자격증을 하나둘 따기 시작하니까 놀라더군요. 지금은 지인들이 전세 계약할 때 저한테 계약서를 봐달라고 가져올 정도가 됐습니다. 야, 이거 특약사항이 좀 이상한데? 집주인 세금 체납 내역 확인해 봤어? 제가 꼼꼼하게 짚어주면 다들 변호사 뺨친다며 고마워합니다. 사기당한 경험이 저에게는 가장 비싼 수업료가 된 셈이죠. 누군가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다는 보람, 그게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가장 달라진 건 우리 친정 부모님입니다. 딸 이혼시켰다고 동네 창피해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아빠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십니다. 우리 딸이 그 썩을 놈 집구석에서 탈출했다. 이제야 효도 받게 생겼네. 엄마는 매주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제 자취방에 오십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얼굴 핀 거 봐라. 역시 사람은 마음 편한 게 최고야. 얼마 전에는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 생애 첫 효도 여행이었죠. 유채꽃밭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부모님 사진을 찍어드리는데 뷰파인더 너머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저 웃음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 악마 같은 시어머니에게서 도망친 건 정말 잘한 일이구나. 부모님 집 팔아서 빚 갚았으면 우리는 지금쯤 길거리 나앉아서 서로 원망하며 살고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켜낸 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참, 그 인간들 소식은 간간히 들려옵니다. 감옥에 있는 전 남편, 요즘 아주 죽을 맛이라고 하네요. 사기 피해자 모임분들이 영치금은커녕 탄원서를 엄벌 탄원서요. 매달 법무부에 보내고 있거든요. 교도소 안에서도 가족 등쳐먹은 파렴치한이라고 소문이 나서 왕따를 당하고 있답니다.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이 독방에서 벽만 보고 있다는데 글쎄요. 벽 보고 반성이나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와서도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투덜대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는 이제 제 인생의 등장인물이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일, 아니 악역일로 퇴장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얼마 전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폐지 줍는 리어카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저를 못 보고 지나치셨는데 굽은 등이 참 작아 보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짠했냐고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만 떠올랐습니다. 도박에 손대고 자식 망친 대가를 치르는 중이시니 부디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사시길 바랄 뿐입니다. 물론 저와는 영원히 마주칠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긴 이야기를 털어놓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애 때문에 참는다. 나 하나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다며 눈물 삼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으신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쓰이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도 괜찮습니다. 그걸 끊어낸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썩은 가지를 쳐내야 새살이 돋고 더 튼튼한 나무가 되는 법입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를 찾아 떠나는 독립기념일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남들 시선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빈털터리로 쫓겨나도 마음만 먹으면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까,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건 자유가 주는 달콤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다시 사랑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때는 등기부등본이랑 범죄 경력 조회서부터 떼어보고 시작할 겁니다. 긴 시간 제 넋두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같이 분노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응원을 안고 더 힘차게, 더 당당하게 제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행복하세요.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1000만원짜리 보약보다 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눈물 콧물 빼는 사연 말고 배꼽 잡는 재미있는 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